장례식장 영안실,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새벽 4시.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함께 눈물을 쏟던 세 형제가 발인 정산을 위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첫째가 계산기를 꺼내놓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다 챙겨왔지? 내가 중환자실 입원비 2천만 원 냈으니까 이건 내 몫이야. 둘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맞받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형님 집 살 때 3천만 원 보태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야죠.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10년 동안 매주 병문안 다녔는데 그건 돈으로 계산 안 되나요?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찬물처럼 흘렀습니다. 1시간 전까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들이 한 젓가락에 밥을 나눠 먹던 그 따뜻한 온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리엔 차가운 이익 다툼과 남보다 못한 적개심만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서늘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즐거워야 할 명절날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는 형제의 비수 같은 한마디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는 안 가 라며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습니까? 가장 내 편인 줄 알았던 핏줄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인가? 우리 집안만 콩가루인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여러분 집안만의 저주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붙지만 가까울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묶어두려 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핥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시의 거리를 인정하고 편안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핏줄이라는 환상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형제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5가지 신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을 60년 넘게 괴롭히던 서운함과 의무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형제분들 중에 유독 이기적이거나 입만 열면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수십 년간 참아오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철들겠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좀 유해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중 8구는 실망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고집은 아집이 되고 이기적인 본성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던가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67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김 씨의 큰형은 20살 때도 술만 먹으면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처없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큰형은 70입니다. 여전히 술만 먹으면 조카들한테 욕설을 퍼붓습니다. 명절날이면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사람은 안 변하더군요.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63세 분도 계십니다. 이 씨의 동생은 어렸을 때 언니 용돈을 훔쳐 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려서 그랬겠지. 자라면서 반성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아버지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데 동생이 병원비 영수증을 조작했습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랍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때 알아야 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서울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큰형은 젊었을 때부터 동생들을 무시하며 내가 제일 똑똑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조카가 대학에 떨어지면 역시 내 자식이라 그래라고 합니다. 70평생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남의 말 안 듣던 형은 칠순이 되어도 남의 말을 자릅니다. 어릴 때 욕심 많던 동생은 늙어서도 시원 한 장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한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성격은 불변한다. 사람의 행동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그대로 간다. 그는 사람의 행동 방식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단지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변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통찰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꽉 막힌 벽처럼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큰 깨달음을 얻는 극소수의 경우일 뿐, 대다수 평범한 인간의 본성은 70평생을 그대로 흘러갑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3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기 성격의 안정성은 87%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년 통계를 보면 형제소송 당사자의 92%가 예전부터 그 사람은 그랬다고 진술합니다. 노인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니 형제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 그룹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2배 높았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런 모습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밥값 한번 시원하게 안 내던 형제는 부모님 유산 앞에서도 계산기부터 두드리며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악을 씁니다. 어릴 때 동생을 무시하던 형은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도 동생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가 뭘 아니 하며 핀잔을 줍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던 누나는 나이 들어서도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형제들의 기를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라는 나무의 품종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배려하겠지, 핏줄이니까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형제는 그저 이기적인 나무일 뿐이고 무례한 형제는 무례한 나무일 뿐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왜 너는 달콤한 과일을 주지 않느냐 고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내 마음만 지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정입니다. 형제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대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현상처럼 바라보시오. 태풍이 온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창문을 닫고 피해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그 형제라는 태풍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명언은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태양 아래 그림자가 생기듯 그 형제의 모난 성격은 그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그림자입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20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그림자가 내게 닿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마음을 보호할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다 피를 흘리곤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참으로 기막히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혹시 남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다라는 소리를 듣는 형제가 유독 나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는 경우를 겪어보셨습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는 식사하셨어요? 아유,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며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피를 나눈 동생이나 누나에게는 야, 너 살 좀 빼라. 그 나이에 뭐 하러 그런 걸 배우냐?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덕담은커녕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는 지적질로 시작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65세. 그분의 형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격자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웃 어르신들 도와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 동생인 최 씨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너는 아직도 그 일하냐? 나이 값 좀 해라. 동생의 직업을 깔아뭉갭니다.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모 씨, 62세 여성분. 언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정 씨에게만은 차갑습니다. 니네 애들은 왜 그 모양이냐?
남편 관리도 안 하고 뭐하냐.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언니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투랑 나한테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가족 앞에서는 이토록 무례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통제감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형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형제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혹은 허물없는 사이라는 착각으로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야?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하며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시는 가까울수록 더 깊게 박히는 법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보면 거창한 사건보다는 이 거리의 조절,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의 실수를 평생 우려먹는 형제가 있습니다. 너 옛날에 아버지 지갑에 손댔잖아. 너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졌을 때 하며 60이 넘은 동생의 치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춥니다. 걱정을 빙자한 선 넘는 간섭도 있습니다. 재수씨 관리 좀 잘해라. 매제는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런다니? 하며 상대방 배우자나 자식까지 들먹이며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연락과 요구도 있습니다. 나 지금 심심한데 나와라. 돈 좀 빌려줘라 하며 상대방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강요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모 씨, 68세. 형이 밤 11시에 전화를 겁니다. 야, 자냐? 나 심심한데 내일 만나자. 강 씨가 형님, 내일 일 있어서요라고 하면 형이 화를 냅니다. 형제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강 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모 씨, 66세. 누나가 명절 때마다 며느리 앞에서 옳게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야. 아직도 몰라? 라고 합니다. 윤 씨 부인은 매번 상처받습니다. 윤 씨가 누나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면 누나는 내가 옳게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야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라는 사슬로 묶어두지 않으면 그 야수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 작은 스침에도 상처가 나듯 60대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여리고 예민합니다. 그런 마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돌멩이는 치명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남대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하듯 조심하고 남에게 하듯 말을 고르고 남에게 하듯 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존댓말을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신 때만 만나십시오. 만나서도 깊은 속 얘기나 논쟁은 피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며 건강해 보여서 좋다. 자식들 다 컸네. 같은 덕담만 나누고 헤어지십시오. 누군가는 정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견디게 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가시가 닿지 않는 거리.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약간의 냉기를 두는 것이 서로를 견디게 한다. 이 명언은 뜨거운 열정보다 차분한 냉정의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형제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명절이 왜 전쟁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설날 아침 10시 큰 집에 형제들이 모입니다. 큰형수가 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머, 동서 옷이 참 나이 생각 좀 하지? 만난 지 5분 만에 첫 번째 가시가 꽂힙니다. 11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신우이가 새언니, 이 나물 언니가 무쳤어요? 라며 요리 하나하나 지적질합니다. 낮 12시 식사 자리. 작은아버지가 조카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 아버지 빚 아직도 안 갚았지? 라며 망신을 줍니다. 오후 2시 거실에서 큰형이 넌 왜 아직도 그 일해? 나이 값 좀 해라라며 직업을 무시합니다. 오후 4시 귀가하는 차 안. 부부가 말합니다. 다시는 안 가. 정말 안 가. 이게 우리네 명절 풍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형제에게만 유독 무례합니다. 친구나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형제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 경계를 무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2년 판결입니다. 피고인 동생이 원고인 형의 이혼 사실을 친척 단톡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족 간이라 해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며 배상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1년 판결도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무한정 요구할 수 없음. 법원도 인정합니다. 형제에게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큰형님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이사하는데 나와서 도와줘라고 합니다. 잘못된 반응은 형님, 저도 바빠서요. 라고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그날은 안 되네요. 이사 업체 알아보세요입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형제가 내가 더 잘 살잖아. 부모님 용돈 내가 더 내라고 합니다. 잘못된 반응은 저도 빚이 있어요. 라고 정당화하려 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각자 형편껏 합시다. 전 이만큼만 냅니다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형제가 너희 부부 문제 있는 거 아냐? 내가 볼 땐 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반응은 무슨 소리예요? 우린 괜찮아요 라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우리 부부 일은 우리끼리 알아서 해요입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혹시 내가 사업에 성공하거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형제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까?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거나 운이 좋았네.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된다더라. 하며 찬물을 끼얹는 말을 들은 적 없습니까? 반대로 내가 쪽딱 망하거나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묘하게 생기가 도는 형제의 눈빛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남들은 몰라도 형제는 내 편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추악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인 시기심과 허영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오른다고 통찰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도 배 아프지 않지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이 나보다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형제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나 무능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단톡방을 한번 보십시오. 큰형이 올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 흐흐. 둘째가 답합니다. 아, 축하해요. 형님. 셋째는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큰형이 다시 씁니다. 셋째야, 너희 아들은 요즘 뭐해? 셋째가 마지못해 답합니다. 그냥 다니고 있어요. 큰형이 씁니다. 요즘 취업 어렵다며? 큰일이다. 힘내. 위로하는 척. 깎아내리기입니다. 다음날 셋째가 단톡방에서 나갑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면 하기의 한 대화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10분을 넘기기 힘듭니다. 결국은 비교 전쟁으로 끝납니다. 자식 농사 비교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갔다. 연봉이 많이 올랐다더라. 너희 딸은 시집 안 가니?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속뜻은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재산과 생활 수준 비교입니다. 이번에 차 바꿨다며?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지? 하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상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면 부모님이 너한테만 지원해줘서 그렇다며 과거의 원망까지 끌어옵니다. 은근한 무시와 깎아내리기입니다. 동생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냥 하던 거나 해라 하며 걱정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주저앉기를 바라는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조사를 보면 형제 간 비교가 명절 스트레스 1순위라고 답한 비율이 78.3%였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서는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응답이 23%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만 축하하고 속은 복잡하다가 61%, 배 아프고 약 오른다가 16%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형제가 성공한 후 우울증 발병률이 2.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성별이거나 나이가 비슷할수록 그 경향이 강했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에게 이토록 잔인할까요? 진화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자원을 두고 싸워야 했던 숙명적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그 경쟁심이 나이 들어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자식의 성공을 둔 대리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 불행을 고소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함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자존감 낮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불행을 통해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라는 안도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슬픈 인간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 질투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행복을 형제에게 절대 과시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하십시오. 자식이 잘 돼도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넘기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입이 근질거리겠지만 그 입을 여는 순간 형제의 잠자던 질투심을 깨우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침묵은 영혼의 갑옷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굳이 꺼내 보여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자랑해도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 그래 잘됐네 하고 흘려들으십시오. 질투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나의 질투도 형제의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야 라고 자랑하면 와 대단하다라고 부러움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도 잘 되라고 맞대응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래 라고 무감정으로 종결하십시오. 형제가 이번에 차 바꿨어. 수입차라고 하면 어떤 차예요? 라고 관심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묵하십시오. 형제가 너희는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 먹고 살아라고 정보를 차단하십시오. 쇼펜하워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악덕이다. 이 명언은 질투심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남을 해치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질투를 유발하는 허영심 또한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상대는 질투할 재료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투나 말로 주는 상처는 어찌어찌 침묵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형제 간의 의를 완전히 끊어놓는 파괴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서는 질투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면 자체가 벗겨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형제 간의 정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흔한 현실입니다. 살면서 형제 간의 의가 완전히 상해서 다시는 안 본다고 등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 무엇입니까? 열의 9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 상속, 부모님 병원비 분담 문제, 혹은 급하니까 잠깐만 쓰고 줄게라던 돈거래. 평소엔 우애 깊던 형제도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내가 집을 가져가겠다.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동생인 내가 좀 양보해라. 너는 살만하잖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고 지난 수십 년의 정이 한순간에 사기극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행복, 음식이나 좋은 옷은 배가 부르면 질리지만 돈은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절대적 권능이자 가능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 앞에서 무한한 탐욕을 느낍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우리가 배운 도덕이나 우애, 체면보다 훨씬 강력하고 원초적입니다. 물론 돈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훌륭한 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큰돈 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내 몫을 챙겨 살아남으려는 야수만이 남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슬픈 본성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모 씨, 68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3남매가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6억은 내가 가져가야지. 둘째 딸이 맞받습니다. 오빠, 난 어머니 10년 모셨어요. 내가 7억 받아야죠. 막내가 말합니다. 법대로 3등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결국 3년째 법정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각자 2천만 원씩 썼습니다. 명절에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아이러니한 건 소송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7억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변호사비를 빼면 각자 2억도 못 받습니다. 법원 판결은 기업은 인정 안 됨. 3등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대로 했으면 각자 3억씩 깔끔하게 받았을 걸. 욕심 부리다가 모두 손해본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64세. 동생이 사업자금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6개월만 쓰고 갚을게요. 형제니까 차용증도 안 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가 돈을 독촉하자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요? 김 씨가 당황합니다. 빌려준 거잖아. 동생이 말합니다. 나 지금 어려워요. 형은 여유 있잖아요. 결국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5천만 원으로 형제를 잃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모 씨, 71세. 아버지가 암으로 3년간 투병하셨습니다. 총 병원비가 1억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박 씨가 혼자 1억을 부담했습니다. 형제들은 우린 형편 안 돼라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말합니다. 법대로 4등분하자. 박 씨가 말합니다. 내가 병원비 냈는데? 형제들이 답합니다. 그건 자식 도리 아니야? 지금도 법정 다툼 중입니다. 대법원 가사소송 통계 2023년을 보면 형제 간 소송 건수가 연간 23,487건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340%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속 분쟁이 18,934건으로 80.6%를 차지합니다. 금전 대여가 3,241건, 부양비 분담이 1,312건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소송 결과입니다. 승소에도 관계가 회복된 경우는 2.3%에 불과합니다. 승소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89.1%입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비율이 67.4%입니다. 평균 변호사 선임비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소송 기간은 평균 2.3년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가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가면과 도덕으로 욕망을 누르고 있었지만 돈이라는 강력한 자극 앞에서 그 억제력이 풀린 것입니다. 돈 문제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탐욕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비겁한 존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야라는 말은 돈을 빌릴 때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때는 가장 더러운 핑계가 됩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에는 제발 형제 간의 돈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꼭 빌려줘야 한다면 못 받아도 되는 돈,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십시오.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미담은 동화책에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정없게 법을 따지냐고 욕할지 모르지만 감정으로 해결하려다 서로 멱살 잡고 원수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나중에 웃으며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제가 급전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잘못된 대응은 형편이 안 돼서요.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끝없이 요구합니다. 얼마면 돼? 라고 금액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안 됩니다입니다. 이유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 알아보세요. 필요하면 이 문제로 다시 얘기하면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못 박으십시오. 상속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님은 양심도 없어요?
이런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1단계 변호사 상담.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2단계 내용 증명 발송. 3단계 조정 신청. 4단계 소송. 마지막 수단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부양비를 떠넘기려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내가 모셔. 자기는 돈 안 내겠다는 뜻입니다. 부양비 분담 협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필수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금액을 확정하고 매달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하십시오. 구두 약속은 100% 배신당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100만 원 이상 빌려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갚아. 같은 막연한 약속하지 마십시오. 차용증 없이 송금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업 보증 서주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에 영수증이 어디 있어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병원비 혼자 내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를 문서화하십시오. 상속 전에 유언장 작성을 유도하십시오. 부모 부양비를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법정 상속분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필요하면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십시오. 제사 비용까지 사전에 합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탐욕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명언은 돈에 대한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돈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변했다면 그저 그가 갈증에 시달리는 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닷물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에게 여러분의 생수까지 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금물 전쟁에서 발을 빼고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돈 문제만큼이나 형제 사이를 질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간섭과 통제입니다. 5번째 신호는 형제가 남이 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지독한 이유입니다. 형이나 언니라는 이유로 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동생이라는 이유로 형의 결정에 그건 아니지 하며 훈수를 둡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질이고 월권일 뿐인데 말입니다. 내가 집을 팔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내 인생인데 형제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달려들어 절대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하며 피대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죠.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남이면 신경도 안 써.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지는 누구에게도 침범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의지를 거슬거나 조종하려 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큰 분노와 반발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핏줄이라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으려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 어린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해서 강요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지배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나이 든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섭은 주로 이런 식입니다. 노년의 선택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황혼 이혼이야? 시골로 귀농하지 마라. 병원 멀다 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까지 침해하려 듭니다. 제사와 집안 행사에 대한 강요입니다. 형수, 제사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옳게. 이번 명절엔 일찍 와 하며 각자의 사정은 무시한 채 집안의 관습을 무기로 옥죄입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에 대한 훈수입니다. 조카 사위 될 사람 직업이 별로더라. 애들한테 돈 너무 퍼주지 마라 하며 남의 가정사까지 감 넣어라 배 넣어라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강모 씨, 68세. 5년 전에 형과 결별했습니다. 강 씨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형이 달려왔습니다. 이혼하지 마. 자식들 생각해. 강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제 결정이에요. 형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형제로서 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 끝. 더 하시면 전화 끊을게요. 형은 변했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광주에 사시는 윤모 씨, 66세. 재혼을 결심했을 때 누나가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윤 씨가 답했습니다. 누나, 제 인생이에요. 축하 못하면 침묵해주세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흉봐? 윤 씨가 답했습니다. 주위는 누나가 걱정하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누나와 2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도대체 왜 형제들은 내 인생을 자기 것처럼 휘두르려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형제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자기가 망신스럽고 내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자기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체면 살리려고 하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선을 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각자의 가정은 각자의 왕국이다. 형제가 선 넘는 조언을 할 때 화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생각은 알겠지만 우리 집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변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욕 좀 먹으십시오. 그 욕을 먹는 것이 평생 형제의 눈치를 보며 내 인생을 저당 갚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은 불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운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 명언은 형제의 판단과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참 씁쓸하고 무거우실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성격, 가시 같은 관계, 질투와 돈, 그리고 간섭까지 형제라는 존재가 그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적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이토록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형이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독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남이었다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을 테니 이토록 아플 일도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미움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뜻밖에도 그 해답으로 연민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생을 욕망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들과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못된 형도, 유산 때문에 눈이 뒤집혔던 그 얄미운 동생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형벌을 향해 함께 끌려가고 있는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나를 괴롭히는 강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약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독설을 내뱉는 형제의 모습. 사실 그 독설은 본인이 가진 열등감과 불행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형제의 모습. 그것은 탐욕이라기보다 노후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두려운 인간은 오늘 눈앞에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게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랑하며 귀를 죽이는 형제의 모습.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애정 결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꾸어 그들을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동지로 바라보시오. 그들도 밤이면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리치고 거울에 비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글퍼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결점을 볼 때 분노하기보다 이것 또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본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연민이 생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불길이 꺼집니다.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태우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창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미워하느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도 참 사는 게 고달프고 안쓰럽구나 라고 한마디 내뱉고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내 마음에서 추방하고 그 빈자리에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평온을 채우십시오.
책임은 분리하고 감정은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형제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어른으로 홀로 서는 첫 번째 긍정의 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모 씨, 69세. 형제 3명과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로 결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쯤 지나자 다시 연락하면 용서할까? 하는 미련이 생겼습니다. 2년쯤 지나자 명절이 외로웠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 달라졌습니다. 형제 생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없어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형제 생각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 저한테 써요. 제 인생이 비로소 제 것이 됐어요.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66세. 동생과 5년 전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생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은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동생 생각하느라 뺏긴 에너지를 나한테 썼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천사가 아니라 고통의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이 명언은 타인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적인 공감을 하라는 뜻입니다. 형제도 결점투성이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뼈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무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움을 거두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행복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 형제들과 멀어지거나 연락을 끊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프다고 하십니다. 명절에 갈 곳도 없고 쓸쓸하다. 핏줄도 없이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겨주나 하며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시죠.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형제와 멀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혼자 있지 못해서 자꾸 타인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형제들을 찾아가 잡담을 나누고 비교하며 괴로움을 자초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완벽한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사회적 교류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관계에 매달려 에너지를 쓰느니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뜻입니다. 형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소중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정 소모의 종말입니다. 더 이상 형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되는 평온함입니다. 둘째,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입니다. 누구의 집은 얼마더라 하는 소음에 귀 닫고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밥상과 산책길에 집중하며 내 삶의 질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형제라는 의무를 위해 미뤄두었던 취미나 사색,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귀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모 씨, 72세. 형제 3명과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집에서 혼자입니다. 자식들도 해외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정씨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산책을 합니다. 7시에 직접 요리한 아침을 먹습니다. 8시부터 2시간 독서를 합니다. 10시에 수영장에 갑니다. 낮 12시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오후 2시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 3회입니다. 4시에 도서관에 갑니다. 6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7시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9시에 일기를 씁니다. 10시에 잠듭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형제들한테 쓸 에너지를 나한테 쓰니까 매일이 축복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충만해요. 제주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5년 전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결별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귀농했습니다. 작은 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합니다. 월요일에는 밭일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악기 연습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영화를 봅니다. 목요일에는 글을 쓰고 등산 모임에 갑니다. 금요일에는 밭일을 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주말은 자유롭게 보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형제 생각하면서 속 썩일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왜 우리는 혼자 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길어올린 행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로소 온전한 단독자로 독립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형제들과 멀어지는 것을 서러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걷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시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삶입니다. 결국 형제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구조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각자의 삶이 단단해질수록 형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다치고 더 오래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왜 우리 형제는 이럴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존중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지켜지는 법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본 5가지 현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으니 개과천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관계라면 정중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질투는 형제의 본능이니 나의 행복을 굳이 과시하지 마십시오. 돈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니 금전 문제는 냉정하게 정리하십시오. 사랑을 빙자한 간섭은 지배욕일 뿐이니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워하기보다 고통의 동지로 여기고 측은히 보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홀로 서는 고독의 자유를 만끽하며 나 자신과 가장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형제라는 이름에 묶여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같은 부모 밑에서 한 배를 탔던 인연이었을 뿐 결국 각자의 항구로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이별이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혹은 조금 매정하게 왔다고 해서 서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남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순리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얄궂어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대부분 연기처럼 흩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것은 귀로 듣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태도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받으려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직 나 자신에게만은 분명하게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겠다고, 내 마지막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로소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